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소송 비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제 소송 비용까지도 부담해야 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조권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지의 김종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경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조권과 관련해서 건설 전문 변호사이신 곽경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도시개발이 가속화되고 그 개발 과정에서 건물들이 고층화될 뿐만 아니라 밀집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조권과 관련된 분쟁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곽 변호사님, 일조권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일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제 환경권의 일종에 해당하는 권리로서 최소한의 태양광선, 즉 이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조권이나 일조 이익 같은 게 토지나 건물을 소유했다고 해서 곧바로 취득되는 권리는 아니거든요. 즉 토지나 건물에 거주를 시작하고 나서 특정 정도의 일조량을 누리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또 그로 인한 생활이익이 피해자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들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로 인정될 수준에 이르러야 그때 비로소 인정되는 이제 상대적인 이익이다 라는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조 이익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라면 다른 건물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일조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일조 이익을 향유하던 사람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서 햇빛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접 토지상의 건축물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종전과 달리 이제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그러한 침해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법원의 입장인데요. 이를 이제 다른 말로는 수인 한도론이라고 합니다. 즉 사회 통념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비로소 일조 방해나 일조 침해 행위와 같은 위법한 가행위가 되어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인 한도론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정리하면 모든 일조 방해 행위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고 살아야 하지만 그 어느 정도를 넘어서는 그렇죠. 정도, 즉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다 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인 한도가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건가요? 네, 법원의 입장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뭐 피해 정도라든지 뭐 피해액의 성질, 그리고 가해 건물의 용도나 지역성, 또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뭐 공법적 규제를 위반했는지 여부, 뭐 교섭의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이제 우리 법원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6시간 중에서 일조 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또는 이제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8시간 중에서 일조 시간이 총 최소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 한도 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인 한도를 초과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만 수인 한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러한 일조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공사를 이제 중지시키는 방법, 가해 건물의 공사를 중지시키는 방법과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대응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공사 중지시키는 방법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될 텐데요. 일조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로서는 가해자, 즉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주를 또는 시공사를 상대로 햇빛을 차단하는 건물의 공사를 아예 중지시키는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공사 중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공사가 중지될 경우에 건축주에게 보장되는 이제 헌법상 재산권에 상당한 이제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수인 한도 자체를 통상적인 판단 기준보다는 상당히 이제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사전에 이제 철저한 자료 조사와 각 사안에 맞는 특수성을 잘 분석해서 이 손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응 방법이 이제 금전적 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수인 한도를 넘는 침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잘 확인하셔야 될 것인데, 살고 있던 주택이나 또는 아파트 앞에 건물이 신축되기 시작하면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예전보다 일조 시간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면서 일조 침해받았습니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법원 감정을 해보거나 또는 이제 판결을 받아보면 사실은 이런 일조 침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종종 존재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소송 비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제 소송 비용까지도 부담해야 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조권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는 수인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인 한도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 때 1년 중 가장 해가 짧은 시기인 동지를 기준으로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해서 2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에 총 4시간의 일조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각 피해 세대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 세대에서 신축되기 이전에 그전 겨울에 이제 동집 무렵의 일조량과 또 가해 건물이 신축된 후의 일조량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죠. 또 그렇게 비교 자료를 확보해서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서 역할이 될지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시기 이전에 일조 시뮬레이션 조사, 즉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가 발생한 세대를 먼저 특정을 하고요. 그리고 수인 한도 초과하는 정도를 또 분석을 해서 수인 한도가 초과하는 세대와 수인 한도가 초과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세대들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일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지난 겨울 동지 무렵에는 건물이 신축되기 전이어서 정오, 즉 낮 12시에는 해가 거실까지 잘 들어왔는데 건물이 신축되고 나서부터는 절반밖에 해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진 자료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뮬레이션 조사 결과가 수인 한도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피해자들로서는 이와 같은 법적인 대응을 함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골조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신청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층 건물을 짓는 사업주, 건축주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어서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에 PF 대출을 통해서 이제 건물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로 인해 전체적인 공사 일정이 지연되거나 또 길어지기도 하면 이자 비용 등의 손실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해자 쪽과 합의 형식으로 보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또한 이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도 신축된 침해 건물의 준공 검사가 마친 날로부터 3년의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일반적으로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해서 건물이 준공되거나 또는 이제 외부 골조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형의 증가는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피해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점에서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또는 이제 정신상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이제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진행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적절한 법적 대응의 시기를 잘 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조 침해를 받는 피해자분들께서는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함에 있어서 그 시기별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변호사님, 네. 그럼 이런 골든타임 말고도 또 법적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일조권 침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집단 소송이나 이제 단체 소송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나 소송을 하겠다고 참가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들 내부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조 침해를 받은 수인 한도를 초과한 일조 침해가 발생한 세대를 객관적으로 먼저 특정을 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됩니다. 또 일조권 소송에서는 세대별로 이제 보상액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세대별로 부담해야 되는 이제 법원 감정 비용이나 이제 소송 비용 또 시뮬레이션 비용 같은 경우에는 n분의 1로 분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승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즉 피고 측으로부터 소송 비용 청구가 들어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감당해야 되는 소송 비용이 각 세대마다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상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비용만 지출한 세대가 있게 되면 당연히 이제 비용을 정산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원고들 내부적으로도 이제 분쟁이 생길 우려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확한 침해 세대를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또 단체 소송이나 일조 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조권의 개념과 일조권 침해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에는 일조권과 관련해서 상업지역인 경우에 일조권 보장이 가능할지, 그리고 일조권 소송에 있어서 구체적인 양상과 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각 변호사님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자료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